앞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자금이 움직이는 그 부분만 떼와서 좀 이제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단계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FICI, SI가 대출과 출자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말로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보통은 좀 더 이제 안전한 하지만 수익이 낮은, 그러니까 저위험 저수익의 자금 제공은 이 FI들이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고위험 고수익의 자금 제공은 이 CI나 SI가 합니다. 이제 이들은 금융과 별도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후순위에 투자를 할 유인이 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어떤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FI가 해주는 이 선순위의 부채 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의 CI와 SI는 출자를 하거나 이게 이제 자본 구조로 보자면 최후순위가 이제 출자죠. 그리고 또는 에쿼티와 대세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뭐 메자닌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가장 뭐 안전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타인 자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제 FI에 비해서는 후순위인 이제 후순위 대출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으로 충분히 백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FI가 선순위의 부채 금융을 시행을 하는데요. 그때 앞선 시간에서부터 계속 배워왔지만 이 부채 금융이 움직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대출의 형태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이죠. 또는 이제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발행하냐면 이 프로젝트 회사가 증권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FI하고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계약을 맺고 그냥 선순위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이 프로젝트이 총 뭐 한 5년, 뭐 7년 이렇게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만기로 한 대출을 하자. 만기까지 이자는 어떻게 이제 지급을 한다. 뭐 등등의 내용을 담은 그런 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 그리고 이제 기간이 있는 대출이라고 해서 흔히 텀론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 SBC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죠. 대출과 역시 마찬가지로 긴 만기를 가지는 회사채, 가장 대표적인 채권이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이 재무적 투자자가 사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뭐 이때는 저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필요하면 그 본드를 이제 양도하는 것이 선순위 대출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겠죠. 어쨌든 대출 대신 채권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만기가 짧은 채권인 CP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CP가 만기가 상당히 짧은 자금 조달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저 CP를 발행해서 어떻게 저 프로젝트 회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CP를 발행한다는 것은 뭐 한 번 발행해서 다 조달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의 CP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먼저 이 프로젝트 회사가 3개월 만기의 CP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투자자 그걸 사겠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이 CP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때 다시 CP를 또 발행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돈으로 다시 기존에 발행했던 CP를 이제 상환을 하는 이렇게 계속 기존의 CP를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CP를 발행하고 하는 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흔히 리볼빙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이제 단기의 CP 발행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보통 장기로 조달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 만기 이렇게 발행하면 금리가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가끔 저 이제 CP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재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먼 미래에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미처 이제 발생하기도 이전인 3개월 뒤에 만기를 가지는 CP를 매입한다는 것이 사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는 도저히 지금 이제 최초 발행하는 그 CP는 상환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CP가 가끔 활용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양호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저 프로젝트 컴퍼니가 다시 CP를 발행하면 그게 충분히 발행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발행된 자금으로 내가 지금 취득하는 최초의 CP를 상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최초 발행하는 CP를 매입하는 거죠.
3개월 뒤에 이제 다시 CP를 발행하면 그건 이제 내가 다시 매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될 때 이제 그때 저런 리볼빙 구조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전망만으로 이제 CP가 발행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다음번 CP가 시장에서 순조롭게 발행되지 않으면 내가 대신 그 CP를 매입해 주겠다 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그 다른 주체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P 같은 경우는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뭐 거의 100% 보증의 주체가 이제 있을 때 저 CP가 보통 발행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발행되는 본드나 CP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현금, 미래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발행을 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본드나 이제 CP의 모습은 아니고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ABS나 본드의 경우 또는 이제 ABCP, 이제 CP의 경우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S나 ABCP를 발행할 때는 이 프로젝트 회사가 직접 ABS나 ABCP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비클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서 론이 들어오고 그 비클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그 비클이 이제 ABS나 ABCP를 발행하거나 하는 여러 단계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훨씬 더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형태를 가질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본질은 크게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떤 구조를 보더라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떤 금융기관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기능을 하나 하는 걸 보면요. 물론 이게 이제 대출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근데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위험을 좀 극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보다는 담보부대출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전체 자기들의 대출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상당히 이제 애를 쓰죠.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안전한 담보부대출, 모기지 파이낸스에 비해서 수익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또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나 저축은행도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입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서 여신 전문 금융회사나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의 비용이 자기 자신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도 그러니까 대출도 좀 더 수익성 높은 곳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PF 시장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요. 보통은 이제 증권의 뭐 중개나 매매나 인수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증권회사의 고유 업무지만 대출이나 신용공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증권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주체들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실제로 이 대출이나 이제 채권을 취득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대출들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 주체가 이제 뭐 보증도 하고 담보도 제공하고 특히 이제 CP 같은 경우는 리볼빙을 위한 또 보증도 제공하고 뭐 누군가가 한다고 했는데 그 기능을 이제 과거에는 건설 투자자나 전략적 투자자가 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이런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든 기관들이 크건 작건 보증 업무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보증 업무를 이제 최근 하고 있는 주체는 증권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른 금융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딜에서 이런 선순위 대출이나 회사채에 대해서 신용 공여를 한다든지 또는 CP에 대해서 유동성 공여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신용 공여라는 것은 대출이나 증권의 최종 만기에 그것이 성환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유동성 공여라는 것은 이 CP가 아까 계속 차환 발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차환 발행하는 CP가 매각이 잘 안 되거나 매각이 부족하게 됐을 때 그것을 사주는 그런 역할, 그걸 이제 유동성 공여라고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또 보증인으로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을 보면 이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일정 정도의 PF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대출 채권을 보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보증과 관련된 보증 채무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구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대체로 위험이 높은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PF를 어느 정도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증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진행이 되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다 보면 각 개발 사업의 단계마다 사업 위험의 수준이 다르고 그 수준이 점점 달라짐에 따라서 자금 조달의 모습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걸로 사업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체도 사업의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을 달리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중공과 함께 분양을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됐건 처음 시작은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요. 이때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허가를 이제 득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쭉 진행해서 이제 준공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하는 사업이라면 준공과 동시에 잘 처분이 되면 투자가 회수되는 거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면 한동안 임대를 하다가 이제 처분을 내서 투자를 회수할 겁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이제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 사지 못한다든지 여러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다가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부지를 다 매입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든지 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에서 생각지 못했던 폐기물이나 문화재가 발견이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땅은 다 샀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무산된다든지 또는 인허가가 났지만 애초에 의도했던 용적률만큼 충분히 짓지 못한다든지 하는 위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줘서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행여나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에 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처분하거나 임대 후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시장 위험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모든 위험이 다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 위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안전한 사업이 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고위험 고수익의 자금 조달, 이제 뒤로 갈수록 저위험 저수익의 자금 조달로 성격이 점점 바뀌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부지 확보하고 인허가까지 다 득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이루어질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나 부지 확보가 충분히 되기 전에는 이때도 물론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보통 자기 자본과 좀 더 공격적인 그런 론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론이라고 해서 브릿지 론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브릿지 론으로 먼저 자금을 조달해서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다 끝나면 좀 더 조건이 양호한, 그러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 양호한 거죠. 만기도 길고 이자율도 낮은 그런 프로젝트 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젝트 론이. 그리고 이제 준공까지 다 끝나면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수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완성된 건물까지 있으면 그걸 담보로 이제 모기지 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모기지 론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이걸 조달해서 프로젝트 론을 상환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까지 잘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운영되고 마무리된 것이고 이제 그를 통해서 디벨로퍼부터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까지 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대출이나 채권 또는 모기지나 MBS 이런 것들도 구조화 금융이 개입이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라는 어떤 실물의 사업까지 같이 관여되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라도 이해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10번째 시간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